그와 함께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 우리 둘의 입술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각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허겁지겁 자리를 고쳐 앉았어요. 하지만 이 느낌 왠지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저는 55세 이선아입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추억들은 저를 숨막히게 했죠. 짐을 정리하며 발견한 부동산 전단지 한 장. 시골 마을의 조용한 단독주택 2층 세입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집주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언제 오시냐는 질문에만 짧게 답하더군요.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정말 조용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더군요. 작은 마당에는 텃밭이 가꿔져 있었고 대문 옆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조상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1층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더군요. 이선아입니다. 전화드린 사람이에요. 아, 네. 조상현입니다. 2층이 방입니다. 말투도 딱딱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들렸죠. 2층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뒷마당 풍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1층에 하나 있고요. 부엌도 같이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집에 전에 누가 살았었나요? 상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요. 같이 살던 집입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상현의 눈빛에서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언제부터 살 수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상현이라는 낯선 남자의 집 2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도 1층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죠. 저녁 무렵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창문 너머로 보니 상현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어쩐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듯 지내는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어요. 상현은 항상 무표정했고 저 역시 어색해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낯선 사람인데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며칠이 지나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군요. 이런 날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죠. 된장국을 끓이면서 문득 상현이 떠올랐어요. 혼자 차가운 밥만 드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김치전도 부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죠.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고 국그릇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요. 1층으로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현 씨,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무표정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더군요. 된장국 끓였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김치전도 있으니까 같이 드실래요? 상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상현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수저를 놓고 일어났어요. 아무 말 없이 뒤편 마당으로 나가버렸죠. 상현 씨? 뭔가 잘못됐나 싶어 따라 나갔습니다. 상현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멀찍이 떨어진 빗물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군요.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맛이 마지막으로 아내가 끓여준 국이랑 똑같네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끓인 된장국이 이 사람에게는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킨 거였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상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4년 전 그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게 된장국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와서도 억지로 끓여줬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간이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도 고맙다고 맛있다고 했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현의 어깨와 머리카락이 젖어갔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마치 그 비를 맞으며 아픈 마음을 씻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 씨, 미안해요. 괜히 이상하게 행동해서 맛있게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던 음식이 된장국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상현이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다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죠. 그 순간 어떤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처음으로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나니 공기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현이 마당에 평상을 꺼내놓더군요.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평상을 직접 닦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 잠깐 앉으실래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제 비 맞으며 눈물을 보인 게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도 저를 부른 건 처음이었죠. 평상에 나란히 앉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마당 한편의 텃밭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어제 죄송했습니다. 상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밥인데 그렇게 행동해서 아니에요. 저도 남편 먼저 보냈거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상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간암이었어요. 2년 전에 6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떠났죠.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아직도 그 기억을 말로 꺼내는 게 힘들었거든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혼자 남으니까 말이 막혔습니다. 상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밥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걱정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죽음보다 무서운 건 그 다음 날들이죠. 상현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맞아요. 장례 치를 때는 정신없어서 견딜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그 순간부터 매일이 똑같아지죠.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상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4년 전 아침에 깨어보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 달 동안 아내 옷을 그대로 덧었어요. 빨래도 안 했죠. 혹시나 해서 돌아올까 봐서요? 네. 바보 같죠? 아니에요. 저도 남편 면도기 아직도 그대로 덧었거든요. 두 사람 다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로의 아픔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 있었죠. 별빛 아래서 나누는 이야기는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상처를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을 장터는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상현이 키우는 텃밭 채소도 좋지만 가끔은 시장에서 장을 봐야겠더군요. 두부며 생선이며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는데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집이 코앞인데 참 운이 없었어요. 뛰어가다가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뎠죠. 장바구니를 놓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얼얼하고 손바닥이 따가웠어요. 비까지 세게 내려서 순식간에 온몸이 젖어버렸죠. 선아 씨, 뒤에서 상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더군요. 급하게 달려와서 제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고요? 괜찮아요.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상현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일어서려다 다시 비틀거렸죠. 무릎이 아팠거든요. 조심하세요. 상현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부축해 주려는 거였어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남편 이후로는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거든요. 천천히 걸어보세요. 한 걸음씩 걸어보니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상현이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 제 쪽으로 기울여 주더군요. 자신은 어깨가 젖어가는데 말이에요. 상현 씨 젖어요. 괜찮습니다. 선아 씨가 더 젖으셨으니까. 두 사람이 우산 하나 아래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어깨와 어깨가 자꾸 부딪혔죠. 상현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남자 특유의 든든한 어깨였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길이었습니다.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맞춰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상현 씨, 네, 잠깐이라도 기대고 싶네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죠.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상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더 제 쪽으로 당겨주더군요. 자신은 완전히 비에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기대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상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어깨였죠.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걸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마치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에도 평상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상현이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일이었죠.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상현이 서툰 솜씨로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튀어도 꿋꿋하게 해내려고 하더군요.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현 씨,
기름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어려우네요. 결국 제가 도와줬어요. 손을 잡고 뒤집는 방법을 알려줬죠. 상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치전이 완성되고 평상에 앉아 먹었어요. 상현이 작은 라디오를 가져와 틀어놓았더군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라디오 오래됐네요. 아내가 즐겨 듣던 거예요. 요새 가끔 틀어놔요. 그때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죠. 이 노래 남편이 자주 불렀어요. 그래요? 우리 아내도 좋아했는데. 두 사람 다 조용히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그대만은 행복하기를 이라는 부분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치전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어느새 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상현의 어깨가 가까이 있었어요. 우산 아래에서처럼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댈게요. 상현이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상현의 고른 숨소리. 언제부터인지 잠이 들었나 봐요. 꿈속에서도 그 노래가 들렸거든요. 선아 씨, 선아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니 상현이 조심스럽게 저를 깨우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아, 죄송해요. 잠들었나 봐요. 일어나려는데 몸이 묵직했어요. 상현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비틀거렸죠. 조심하세요. 상현이 급하게 저를 잡아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현의 숨소리까지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현이 조심스럽게 저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우리의 입술이 살짝 닿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움직이지 못했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상현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음이 막 뛰고 있었어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근데 그 순간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상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 키스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2층에서 소리가 날까봐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선아 씨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분인데 이상했죠. 점심때가 되어도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아프신가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선아 씨, 괜찮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려 봐도 마찬가지였죠.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있지 않더군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들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여행 가방이 없어졌더군요.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려달란 말 미안해서 못 쓰겠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왜 가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죠.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떠난 건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 씨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분의 존재감이 컸는지 새삼 깨달았죠. 부엌에서 들리던 작은 소음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마당에 널린 빨래,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마당에 나왔다가 화분을 발견했어요. 선아 씨가 정성껏 가꾸던 꽃들이었죠. 물을 주지 않아서 잎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더군요. 몇 개는 완전히 말라버렸죠. 선아 씨가 돌아오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화분에 물을 줬어요. 선아 씨를 대신해서라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마다 평상에 나와 앉았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더군요. 라디오를 틀어봤지만 재미없었죠. 선아 씨와 함께 들을 때만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사흘째, 나흘째,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전화번호를 모르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는 2층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불이 켜지기를, 발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선아 씨가 오기 전에는 혼자 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견딜 수가 없더군요. 몇 달 동안 함께 지낸 것뿐인데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혹시 다시 안 돌아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 키스가 부담스러워서 아예 떠나버린 건 아닐까요? 괜히 제가 선을 넘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죠. 5일째 되는 날 화분 중 하나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없었어요. 그 마른 잎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군요. 5일째 저녁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익은 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선아 씨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했죠. 아무 말 없이 떠났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온 거잖아요. 선아 씨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야윗하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5일 동안 뭔가 많은 일이 있었나 보더군요.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느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그대로 방에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 씨, 참을 수 없어서 불렀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네. 늦어서 죄송해요. 목소리도 힘없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죠. 밥 해놨어요. 사실 5일 내내 해놨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오늘도 된장국을 끓여뒀죠. 괜찮아요. 피곤해서. 된장국. 이번엔 제 손으로 끓인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선아 씨가 계단에 서서 멈춰 있더군요. 한참 후에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선아 씨는 국그릇을 바라보기만 했죠. 수저를 들지 않더군요. 괜찮으세요? 상현 씨, 저는 말을 시작하다 말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서울에 가서 딸아이를 만났어요. 며느리도 만나고 손자도 보고. 그래요? 좋으셨겠네요. 딸아이가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다시 서울로 올 생각은 없냐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이러다 우울증 걸릴까봐 걱정된다고. 선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상현 씨와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이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선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밤 이후 저도 혼자 있기가 싫어졌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선아 씨가 없던 5일 동안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르거든요. 상현 씨, 화분도 시들어갔어요. 제가 물을 줬는데도 선아 씨가 있어야 살아나나 봐요. 작은 농담이었지만 선아 씨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얼굴이었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아 씨가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없이 사라지지 말아요.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외로우면 말해요. 저도 외로우니까. 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된장국은 식어갔지만 상관없었죠. 다시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 씨가 돌아온 게 아직도 꿈 같았어요. 5일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거든요. 마당에 나가볼까요? 선아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평상에 나란히 앉으니 예전과 똑같았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풀벌레 소리도 정겹더군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상현 씨, 네. 서울에 있는 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이곳이 그리고 상현 씨가 선아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생각났죠.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화분에 물 주면서도 혼자 밥 먹으면서도 계속 선아 씨가 웃었어요. 수줍은 웃음이었죠.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아 씨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평소 같으면 벌써 방에 들어갔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선아 씨, 이상한가요? 제가 너무 뻔뻔한가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그럼 함께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선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1층 제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네. 방 안은 어둠침침했어요. 달빛만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죠.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랫동안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상현 씨, 네. 무서워요. 오랫동안 혼자였어서. 저도 그래요. 불안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두 사람 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은 어색했죠. 조심스럽게 선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제 등에 손을 대더군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안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안아야 할지,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 그런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손길보다 더 깊게 전해지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따뜻해요. 선아 씨가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나 아닌 누군가를 품는 밤이었어요. 두 사람 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따뜻했어요.